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너무 기뻐서 제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막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흔한 아줌마예요. 저희 나이대 분들은 아시다시피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죠. 전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이미 태어나 보니 큰언니가 성인이었어요. 큰오빠가 가수를 한답시고 집안을 다 말아먹고 도망가는 동안 아버지는 큰오빠를 잡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부터 정말 힘든 시절을 살았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새빵살이를 하였는데 언니 오빠들은 전부 제 살 길 찾아갈 동안 전 어렸기 때문에 엄마와 둘이서 생활을 하여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동네 부유한 집 작은 방 한 켠에 엄마와 제 몸을 맡길 수가 있었죠. 어려서 곧잘 지내던 주인집 딸과는 막역하게 자매처럼 자랐어요. 물론 저와는 다른 신세인 친구가 너무 부러웠지만 그때까진 참 친하게 잘 지냈죠. 국민학교를 들어서면서부터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본인 집에 새빵을 산다며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속상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예민한 시기였기에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갈 데가 없다며 늘 울고 불고는 저의 말을 무시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속상했는데 제가 살아보니 엄마 마음에도 얼마나 상처가 되셨을지 짐작도 안 가네요. 제 자식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니까 말이죠. 그렇게 제 학창시절은 늘 놀림과 따돌림의 연속이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얼굴이 예쁘장한 편이어서 그래도 남자인 친구들이 꽤 많이 저를 좋아하였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 친구의 따돌림과 경멸은 더욱 심해졌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중학교까지 보냈고 그동안 제 학비를 큰언니가 다 내주었는데 더 이상 학비를 줄 수 없다는 큰언니였죠. 사실 알고 있었어요. 큰언니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은호가 여자애가 그 정도 공부했으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에 이제 보태도록 해. 너도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언니, 나 유치원 교사 너무 하고 싶어. 그러려면 대학도 가야 하는데. 넌 염치가 있니? 우리 수준의 중학교까지 보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 은호가 네 언니한테 고맙다고 해라. 너도 이제 네 앞가림은 해야지. 엄마조차도 학교는 그만다리라며 저를 다그치셨어요. 그 놀림과 멸시에도 참았던 이유는 저의 꿈을 위해서였는데 현실 앞에 부딪히고 나니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고 하자 새빵 주인 딸인 친구는 저를 대놓고 역시나 비웃더라고요. 역시 네 주제가 그렇지. 너 사실은 중학교까지 나온 것도 대단한 거야.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랑 같은 급이 말이 되니? 니네 엄마나 너나 참 웃긴단 말이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랑 같은 사람인데 분수라니.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잘 사는 집에 태어난 것 말고는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공부도 못하는 게. 뭐야? 네가 쫓겨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구나. 너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친구는 쪼르르 어머니께 달려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엄마를 부르셔서 저희는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방을 빼야 했어요. 무려 12년을 살았던 새방이었는데 한순간에 저희는 오갈 데가 없어졌죠. 그땐 내가 좀 참을 거리라는 생각이 복받쳐 올랐어요. 저희 엄마는 그 길로 큰언니 댁으로 가시게 되었고 형부가 있었기에 저까지 받아줄 수 없던 언니더라고요. 전 언니 손에 이끌려 동네의 한 미장원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먹고 자며 일을 배웠어요. 겨울이면 손님 샴푸에 염색약, 파마약에 손이 부르텄죠. 하지만 돈을 버는 기쁨이 참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매일같이 돈 걱정에 밤을 지새지 않아도 되고 큰언니 눈치에 용돈 달라는 말도 못했던 저였기 때문에 지금 이 벌이가 저에겐 참 기뻤어요.
다행히 원장 선생님도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되어 저를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은호가 기술 하나 배워두면 평생 써먹는다? 나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굶고는 안 살잖니. 너 지금 정말 선택 잘한 거야. 내 어릴 때 생각나서 널 볼 때마다 짠하고 그래. 원장님 밑에서 열심히 배울게요. 늘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며 일을 하고 있었던 그때 교복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수건을 털다가 마냥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돈 걱정 없이 저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제일 부럽다는 생각 말이죠.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주인집 딸을 만나게 되었고 본인 친구들과 절 가리키며 비웃고 있었어요. 그리곤 수건을 널고 있던 저에게 다가왔죠. 딱이다. 너랑 진짜 어울려. 쥐두새도 모르게 방 빼서 뭐하나 했더니 참나. 어머 수지야. 네가 말한 너희 집에 새들어 살았다는 애구나. 네 말대로 진짜 표독하게 생겼다. 그치. 관상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못 살잖아. 지질이 궁상 미장원이라니 천박해라. 아니다. 너한테 딱이네. 너 말 다 했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네 말대로 없이 사는 나한테 왜 그렇게 자격지심이 심한지 모르겠다. 네 열등감이 불쌍할 정도야. 다시는 아는 척 해주지 말아줄래? 나도 진짜 싫거든. 제 말에 역시나 화를 내는 아이였어요. 안에서 원장님이 보시고는 예쁘고 착한 저에게 열등감이 엄청 날 거라고 위로를 해주었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제 갈 길 잘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속 열심히 기술을 배웠고 어느덧 전 성인이 되었죠. 그때까지도 계속 원장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참 안정적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원장님은 제가 성인이 되던 해에 큰 물에서 놀으라며 저를 더 잘 아시는 도시에 큰 미용실 원장님께 소개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미스코리아도 배출하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연예인들도 자주 오는 미용실이었죠. 처음 기술을 가르쳐준 원장님처럼 따뜻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커리어가 커갈 수 있게 참 많이도 도움을 주신 분이었어요. 전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자리를 잘 잡아갔죠. 어릴 때부터 가족이랑 뿔뿔이 흩어져 살고 저를 살뜰히 케어해준 보호자가 없었던 느낌이 커서 그런지 전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내 아이한테만큼은 정말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며 도란도란 살아가고 싶었죠. 이런 생각이 많아질 때쯤 어려서부터 꾸준히 저와 연락을 자주 하던 동네 오빠와 연락이 닿았어요. 늘 바빠도 저를 보러 와주고 힘들어도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된 동네 오빠였는데 저도 모르게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오빠도 저를 좋아한다고 느끼던 때였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만나다가 결혼을 하면 되겠다라는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고백을 하러 가는 날 동네 오빠는 저에게 결혼을 한다고 했고 얼굴이 조금은 씁쓸해 보였어요. 결혼 상대는 다름 아닌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던 주인집 딸이었거든요. 너무 벙쪄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던 사람인데 결혼이라니. 그것도 저와 원수나 마찬가지인 주인집 딸과 말이죠. 전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숨겨야 했고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동네 친구에게 듣기론 저와 동네 오빠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주인집 딸이 회방을 놓은 거라고 하였죠. 너 수지 성격 몰라? 어떻게든 너보다 잘나 보이고 싶어 하잖아. 알고 보니 걔네 엄마가 너랑 그렇게 사사건건 비교했다 해. 넌 지원 하나 안 받는데 공부도 잘하고 걘 맨날 꼴찌에서 2번째. 그러니 미움을 얼마나 받았겠어. 그게 다 너한테 돌아간 거야. 뭐? 어떻게 나랑 비교해. 참 어이없다. 게다가 걔네 집에 딸이 하나니까 대리일 사위 하나 얻으려고 걔네 아버지가 엄청 알아봤나 봐. 근데 창석 오빠가 듬직도 하고 수지도 좋아하니까 낙점한 거지. 창석 오빠도 얼마나 땡 잡았다고 생각했겠니?
그 집이 좀 부자야? 역시나 돈 때문이었다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리고 더욱더 일에 매진했고 그렇게 떠날 사람이라면 더욱 내 사람이 아니다 싶었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났을까요? 고향도 있고 제 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때 전 원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늘 일과 집밖에 모르는 저를 눈여겨보던 미용실 단골 손님이 본인 아들을 주선해주고 싶다고 한 것이었고 그렇게 만남을 가졌죠. 생긴 것과 다르게 참 수수한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저흰 그렇게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 꿈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남편을 만나 제 생활에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기뻤어요. 하지만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뭐든지 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던 결혼 생활이었죠. 공무원인 남편이었기에 고지식은 물론이고 말수도 적은 남편이었고 행여나 제가 속상한 소리를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다 그러고 산다였어요. 결혼 후 알콩달콩 살 수 있을 거라는 것과는 다른 결혼 생활이었죠. 또 시어머니는 홀어머니였고 게다가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이었기에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결혼 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던 시어머니였지만 시어머니는 호랑이 같은 면이 있어서 저를 자주 다그치셨어요. 아침에 애비 출근하는데 뜨끈한 국 하나 없냐? 너네가 어쩜 그렇게 무지하니? 하여간 이래서 학벌은 좀 보라고 한 건데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애비가 국은 괜찮다고 해서요. 다음엔 국까지 같이 올려놓을게요.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 멍청한 것.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저렇게 멍청하다며 핀잔을 주었어요.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까지 그만두고 전 살림에만 몰두했고 결혼 생활을 하며 애 셋을 낳았죠. 무뚝뚝한 남편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였지만 자식들을 보면 참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랑을 갈구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엄마를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최고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안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전업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신장이 망가져 신장 투석을 받아야 했죠. 그러다 보니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전 아이 셋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남편 퇴직금으로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열었어요. 저에게 처음 기술을 알려준 원장님 말이 꼭 맞았어요. 기술을 배우면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었죠. 전 그렇게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열어 버는 족족 아이들을 공부시켰고 남편의 병원비를 내야 했어요. 가끔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 없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파마를 말다가도 울고 염색을 하다가도 울고 샴푸를 하다가도 울고 그런 시절을 겪어내었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것도 안 해주셨지만 난 이렇게 벌어서 우리 애들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무뚝뚝한 남편도 제가 힘들게 일하는 걸 아는지 그래도 눈치껏 애들 밥도 챙겨주고 가게에 나와 청소도 해주며 저를 도와주었어요. 단 하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는 그것조차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더라고요. 남자가 집안일이 웬 말이며 가게를 왜 도와줘? 참나 넌 아주 좋겠다. 자상한 서방 만나서 네 일 다 도와주고. 어머니 요즘엔 남자도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예전이랑 달라요. 달라? 네가 날 가르쳐?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아픈 거야. 알아? 아, 엄마 그런 소리 하시지 말라니까. 막말로 너 만나서 아프기 시작하고 그 찰랑 공무원도 때려친 거 아니니? 그게 다 네가 재수없어서 그런 거라고. 여자가 미용을 하면 팔자가 쓰다는데 딱 널 두고 하는 소리다. 그런 저를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참 변하지도 않고 저에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오히려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더욱더 저 때문이라면서 탓을 많이 하였죠.
너무 속상하고 슬펐지만 그때마다 그만하라는 남편과 큰딸이었어요. 딸은 할머니 말에 매일같이 반박을 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죠. 할머니, 그만 좀 해.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알면서 제발 그만해. 뭐? 저기 집에 같이 엄마 닮아가지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 소영아, 얼른 들어가.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편을 딸아이 혼자만 들어주는 것 같아 내심 고마움에 눈물도 흘린 적이 많았어요. 내 노고를 그래도 자식들은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전 속상한 날에도 늘 웃으며 최선을 다했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버티고 버텼어요. 큰애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남편도 어느 정도 건강을 찾았죠. 지나온 세월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지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병수발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왔죠. 다들 요양원에 보내라. 절대 못 모신다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의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미운 말만 하고 늘 속상하게 한 시어머니였지만 차마 대놓고 요양원에 못 보내겠더라고요. 전 미용실 일을 조금 줄이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같이 하였어요. 풍에 걸리셔서 몸이 온전치 않으심에도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여전하였는데 저도 내공이 많이 쌓여서 어머님을 상대해드릴 수 있었죠. 그렇게 미운 정이 쌓여가는 병수발이었어요. 하지만 제 노력에도 어머님은 병을 얻은 지 2년 만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직전 본인의 몸을 아셨나 싶더라고요. 소영애미야,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참 미안해.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변하면 안 좋은 거라던데. 됐어요. 그런 말 마시고 완쾌하셔요. 내가 미안해. 내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만 하고 너를 나무랐어. 아픈 아들만 생각한 내가 참 못된 시엠이지? 아니요, 충분히 이해해요. 넌 참 착하고 좋은 애인 걸 뻔히 아는데도 말이 그렇게 나왔다. 저도 자식 낳아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최고죠. 어머님도 그러실 거고요. 전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쾌차하셔서 저한테 못 해주셨던 거 다 해주시면 되세요. 넌 참 언제나 속이 깊고 착하구나. 내가 그래서 너를 알아본 거지. 사실 너 처음 봤을 때 우리 아들 짝으로 딱 점지해 두었어. 성실하고 얼마나 순수해 보이던지. 그리고 원장한테 듣기로는 집도 힘들게 산다고 하고 말이야. 저 미워하셨으면서 그런 말씀 왜 하세요? 다 부끄럽네요, 어머니. 그냥 갈 때가 되어서 그런가 너한테 못한 것만 생각난다. 미안했어. 막상 며느리로 받아보니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거야. 다 내 아들 잘난 줄만 알았던 거지. 됐어요. 다 잊었네요. 그래도 고마웠어. 우리 아들 아픈데도 꿋꿋이 앞에서 병간호해주고 우리 손주들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해주고 싫은 소리 하는 시엠이 내다 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모셔주고 말이다. 아유, 왜 이러셔. 눈물 나오게. 마지막 모습을 아셨는지 어머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날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아픈 말만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정이 들었는지 참 마음이 아파왔어요. 어려서 힘들게 살아서 친정엄마 품을 느껴보지 못했던 저였기에 시어머니가 특별했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소리를 해도 말이죠. 한참을 울고 장례를 치렀는데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깐 와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 놀랍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하나 있는 땅 보상받게 됐어. 근데 그걸 자기한테 주고 싶다네? 어? 무슨 말이야, 보상이라니. 그리고 끔찍한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나한테? 엄마 마음은 안 그러신 분인 거 다 알잖아. 늘 당신이 마음에 쓰였나 봐. 시어머니에게 땅이 하나 있다는 것은 애초에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 말로는 참 쓸데없는 땅이라고만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살 때 도움이 되지도 않은 땅이었죠. 하지만 그게 지금 개발이 되면서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유언으로 저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남편 또한 고생한 저에게 흔쾌히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땅을 받아서가 아니라 참 눈물이 많이 흘렀죠. 그래도 내가 어머님 며느리였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열심히 살아온 세월 이렇게 다 알아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주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파서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정도는 받을 자격 충분해. 그래도 너무 과하다. 무뚝뚝하지만 저를 위해 진심을 다해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에도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혹시라도 저한테 땅을 주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 유언이라고 잘 들어주는구나 싶은 것이 고마웠고 애초에 착한 사람인 거 알고 결혼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도 들었네요. 막상 보상을 받으니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을 엄청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 땅을 팔아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했고 운이 좋아서인지 투자하는 족족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생활이 바뀌니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바뀌었고 그저 자식들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걸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뻤죠. 그러다 문득 어려서 돈이 없어 못했던 공부가 생각나더라고요. 배움의 늦음은 없다지만 전 저보다도 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친구들 중 정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골라 제가 개인 후원을 하였죠. 제 자식들이지만 참 바르게 자랐더라고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줄 줄 알고 오히려 저보고 더 베풀어 달라는 자식들의 말에 감동이 배로 다가왔어요. 자식들의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정말 자식처럼 아끼지 않았죠. 저에게 돈을 쓸 때보다도 참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나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후원을 하였고 제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서 어엿한 사회인들이 되었어요. 자식이 3명이 아니라 후원한 자식들까지 여러 명이 되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반대를 했지만 이렇게 후원한 친구들이 커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곤 저에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저 저 하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꿈을 향해 달려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어려운 시절 처음 만났던 미용실 원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지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초년에 고생한 제가 중년이 되어 이렇게 살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었지만 그동안 일만 하고 돈만 버느라 제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꾸미고 살아. 즐기면서 좀 쉬엄쉬엄 즐겨도 되잖아요. 그러게 즐겨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일 우리 백화점이나 갈까? 그래, 좋지. 우리 딸 뭐 사고 싶은 거 생겼구나? 그게 어떤 건지나 봐야지. 저에겐 돈 한 푼도 쓰지 않는 저를 보며 딸아이들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와보니 오랜만에 왔다는 생각도 들면서 구경할 것이 천지라 재미있었죠. 그렇게 딸아이들과 옷구경을 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을 마주하였어요. 멀리서 봐도 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고 다름 아닌 제가 어렸을 때 새빵을 살았던 집의 딸이었죠. 먹고 살기 바빠서 고향 소식은 아예 뚝 끊고 살았던지라 정말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참 놀라웠고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지만 여전히 제 눈엔 광기가 가득해 보이긴 했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동시에 뒤를 돌아봤고 그 친구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 은옥이 맞지?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아, 옆엔 딸들?
하긴 애들한테 너 결혼했다고 그쯤 들은 것 같긴 하다. 나도 창수 오빠랑 결혼했다는 거 들었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할래? 아니, 나 바빠서 용건만 해. 저를 보며 무슨 말이든 하고 싶어 했지만 딱 잘라 거절하는 저를 보니 기분이 많이 나쁜 듯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대뜸 동창회 얘기를 하며 슬슬 약을 올리더라고요. 참,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사실 어렸을 적 앙금이 아직 남았는지 저도 모르게 친구가 얘기하자는 말에 딱 잘라 거절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딱히 후회가 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 뭐 바쁘면 할 수 없지. 하긴 먹고 살려면 힘들긴 하겠어. 그치? 꼴을 보아하니 그래도 치장은 하긴 했는데 너 그거 다 가짜지? 내가 너 사는 거 뻔히 알잖니. 나한텐 안 속여도 돼. 무슨 말이 그렇게 장황해. 용건만 해. 우리 다음 달에 동창회 하는데 너도 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학교 졸업생인데 너도 이제 참석은 해야지. 아니야, 내가 늘 참석했던 것도 아닌데 어색하지. 난 괜찮아. 왜? 회비 부담스럽니? 뭐? 회비가 부담스럽다니? 너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호래비 밑에서 큰 가난한 장남한테 시집갔다는 소리 들어서 그래. 나한테는 안 숨겨도 돼. 어차피 나한테 이미 못 볼 걸 많이 보였잖아. 난 이해한다니까? 너무 낯선 단어 동창회라는 말에 거절했지만 친구는 회비를 운운하며 저를 무시하였어요. 그래, 언제까지 이런 애한테 무시를 당해야 할까 싶어 그 자리에서 동창회를 가겠다고 하고 동창회가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에 초대받았어요. 우리 막 일부러 부담스럽게 하진 않거든. 다들 워낙 이씨 살다 보니 과하게 꾸미는 거나 이런 것도 지겹잖아. 그러니까 그런 짝퉁 안 걸치고 와도 돼. 뭐? 짝퉁? 뭐 눈에 뭐만 보이나 보다. 너 아주 달라졌다. 예전엔 내 말 하나에 부들부들 떨더니. 그래, 우리도 늙었지. 그렇게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는 저를 역시나 조롱하며 자리를 떠났고 동창회에서 만나자는 말을 하였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딸들도 난리가 났죠. 엄마, 저 아줌마 뭐야? 진짜 어이없네. 엄마 인생에서 제일 최악의 인간이야. 어린애도 아니고 동창회 하는 말에 참 웃음이 나왔고 딸아이들 보기도 그랬는지 왜 저러냐고까지 하였죠. 중년의 여자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간다지만 동창은 나이만 먹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딸들은 여자 마음 본인들이 잘 안다며 동창회 때 절대 기죽게 할 수 없다면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름 스타일로 세련되게 꾸며주었어요. 제가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사실 딸 둘을 낳고 시어머니한테 꽤나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 딸만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딸들의 도움을 받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큰돈을 써봤어요. 사실 돈만 벌고 남을 위해 쓸 줄만 알았지 저를 위해 써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동창회 날이 되었고 참 떨렸어요. 종종 연락했던 친구들은 있었지만 그마저도 남편이 아프고 먹고 살기 바빠 연락이 끊어졌었기 때문에 30년 만에 가는 동창회란 정말 떨렸죠. 친구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사실 성인이 되고 몇 번은 가봤었기 때문에 중년의 친구들이 궁금했어요. 동창회 장소가 제가 아는 장소였기 때문에 막힘없이 도착할 수 있었고 그렇게 도착한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힘들게 살았던 시절 저를 업신여겼던 친구들도 많았지만 진정으로 가슴 아파해준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죠. 아, 은옥이 아니야. 너 딱 알아보겠다. 아직도 곱구나. 왜 이제 나왔어? 순미구나. 반갑다 정말. 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는지 다 사는 게 그렇잖니. 그래도 그때 연락 딱 끊고 섭섭했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제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놀림도 많이 받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던 시절이어서
저의 과거를 다 아는 친구들이지만 저를 응원해 준 적도 많았거든요. 저를 업신여겼던 친구들도 이제 중년이 되니 저를 보고 참 반가워하였어요. 은호가 정말 반갑다. 안 그래도 네 연락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나이 드니까 너만 생각나더라.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야, 난 괜찮아. 그때 다 어렸잖니.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를 못 잊었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 한 친구의 말에 조금은 눈물이 날 뻔도 하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받게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철없는 놀림거리였던 제가 이렇게 동창들을 마주한다는 것도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했죠. 오히려 이런 계기로 만난 게 너무 좋은 느낌이었어요. 친구들과 하하호호 떠드는 자리였고 어색할 줄 알았던 만남이었지만 얘 친구가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것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꽤 오랜 시간 연락을 하고 지낸 친구가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창수 오빠 알지? 그 오빠는 이미 세상 떠났어.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너랑 꽤 친했었잖아. 어머 어쩌다. 아니 건강했잖아. 술이 웬 수지 뭐. 수지도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온담? 수지 기억하지? 당연하지. 여기도 수지 때문에 온 거야. 어머 너 초대한 게 수지야? 너 수지랑 연락하고 지냈니? 아니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소개시켜주더라고. 고맙지 뭐. 이렇게 너희를 만나게 되고 지금은 너무 좋아. 그러게 수지가 웬일이니? 큰일 했네. 어렸을 적 제 짝사랑 오빠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많이 놀랐지만 지병이 있었겠거니 했고 너무 어릴 때 좋아했던지라 잘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문제의 동창이 나타났어요. 멀리서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왔죠. 저를 발견하고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오는데 사실 얼굴만 봐도 뻔하더라고요. 어렸을 적 절 업신여기며 무시하고 본인을 치켜 세우던 친구였기에 오늘도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날 초대했구나 싶었어요. 어머, 진짜 왔니? 난 그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하긴 맛있는 거나 먹고 가. 왜 안 와? 오니까 좋구만. 종종 나올게. 아우 근데 어디서 파마약 냄새 안 나니? 너 파마 말다 왔어? 하긴 미용일 했었잖아. 오랜만에 보는데 우스갯소리 좀 하자. 여전히 천민티는 못 숨기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를 꼭 동창회에 오라고 한 것처럼 보자마자 저에게 파마나 많은 천민이라고 했고 그 순간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어요. 그 동창은 변한 게 없었고 저에게 아직까지 자격지심이 있어 보였죠.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들은 급격히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 친구 또 저러네 라는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그때는 속수무책 당하기만 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때와 제가 많이 달라져 있기도 했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은옥이 당황하게. 그냥 웃고 즐기기나 하자고. 왜 장난도 못 치니? 우리 예전에 이러고 놀았잖아. 친구인데 이런 것도 못 참아? 넌 정말 여전하구나. 너무 그대로라 오히려 반갑다. 거봐 반갑대잖니. 동창은 웃으며 역시나 제가 자기 소나기에 있다는 듯 저를 비웃었고 주변 공기가 쎄한 게 참 불편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얼마나 달라진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동창이 어디까지 선을 넘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고 있자니 도저히 안 되겠단 마음이 들었고 어렸을 적부터 저를 업신여긴 동창을 도저히 보고만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보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참석하게 된 동창회에서 미용사인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동창년을 어떻게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손짓으로 식당 종업원들을 불렀고 내 손짓 한 번에 종업원들이 모이자 동창년 인생이 개박살나기 시작했죠. 네, 부르셨어요? 음식이 입에 맞으신가요? 진작 오신다고 했으면
더 신경 써서 준비했을 텐데요. 아니야, 괜찮아요. 아, 여기 내 동창들인데 갈 때 집에서 먹으라고 와인 한 병씩 포장해줘요. 갈 때 결제할게. 에이, 결제는요. 사장님 알면 혼납니다. 제 말에 동창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야, 결제해야지. 이따 꼭 결제 받아요.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묻기 시작했고 제가 말도 하기 전에 종업원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했어요. 아, 친구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여기 사장님이 저희 대표님 은인이세요. 은인? 아니, 무슨 소리야, 은호가? 은인은 무슨 그런 소리 말아요.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며 저에게 되물었고 전 사실을 얘기해 주었어요. 사실은 이 고급 식당 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후원을 해준 장학생이었고 훌륭하게 대학까지 마친 뒤 자기 힘으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식당을 창업한 것이었어요. 종종 저희 가족이 식사도 하러 가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종업원들도 절 알아본 거죠. 하지만 더 웃겼던 건 저를 늘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났던 동창은 이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면접을 본 상태였어요. 그것 또한 종업원들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아니, 근데 아주머니도 여기 계셨네요. 그날 잘 들어가셨죠? 다들 넌 어떻게 아는 사이냐며 묻는데 동창은 얼굴이 벌개지며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인사를 따라하러 온 식당 대표가 저에게 인사를 한 뒤 친구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사님도 계셨네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출근하셔도 되세요. 알고 보니 동창은 저와 인연이 깊은 식당에 주방 잡일로 면접을 본 상태였고 면접 때문에 모든 직원들과 대표가 알아본 것이었어요. 그러자 얼굴이 벌개지는 동창이었죠. 다들 의아해하는 말로 동창에게 물었어요. 수지야, 너 식당 면접 봤던 거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힘들면 얘기하지. 내가 힘들긴 왜 힘들어? 하도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소일거리 삼아 도전해 본 거야. 니네 나 몰라? 최수지야, 나. 동네 제일 부자 최수지. 그래, 너같이 체면 따지는 애가 주방 잡일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없잖아. 대표님 들었죠? 친구가 심심해서 지원한 거래. 뭐야?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여기처럼 시급 세고 일 쉬운 데가 또 있는 줄 알아? 너 입만 뻥끗 해봐. 너무 앞뒤가 안 맞잖니. 제가 대표에게 말해 지원을 취소하라고 하자 동창은 난리가 났어요. 사실 동창회가 이것으로 잡히고 동창은 계속 위치를 바꾸자며 한참이나 모임장을 설득했다고 했어요. 아마 본인이 여기서 면접을 본 것이 뽀록날까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저와 대표가 특별한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던 동창이었고 이 모든 것을 본 대표는 친구를 쓰지 않겠다고 번복했어요. 그때 저의 친구는 제 탓을 하더라고요. 어려서나 지금이나 참 본인 말이 다 옳다고 하는 동창을 보니 대단하다고까지 느껴졌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어떡할 거야? 어떡하다니. 애초에 네가 거짓말한 걸 가지고 왜 그러니? 그리고 여기 대표랑 나랑 잘 아는 사이가 뭐 어떻다고. 너 아직도 네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 아니지? 보아하니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자존심 세우지 말고 열심히 살아. 제 말에 친구들은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는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쌓여온 한이 나름 있는지 말이에요. 오빠가 우리 집 재산 다 말아먹고 돈 날려서 병들어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안 해본 게 없다. 어머, 수지야. 너 동창회 나올 때마다 그렇게 잘 나간다고 허세를 떨어댔잖니? 근데 집이 망했어? 웬일이야. 말을 하지. 그러게. 너 그렇게 사람들 매일 업신여기면서 지내다가 그런 꼴이 된 거야? 천하의 최수지가 어쩌다가. 동창들은 수지를 위로해주긴커녕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랬는지 하나둘 한마디씩 이어나갔어요. 매일같이 본인보다 없이 사는 친구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친구의 최후였고 본인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비밀들이 알려지자 그야말로 개박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자존심 강하던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야겠는지 저희를 다 무시하고 식당 대표에게 다시 한번 사정을 말하더라고요. 여기 애들은 다 무시하시고 저만 봐주세요. 아까는 나으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번복이라뇨. 여사님이 심심풀이로 생각하신다기에 말이죠. 저희 식당이 장난도 아니고요. 하고 싶은 사람 줄 섰네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믿어줘요. 식당 대표는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눈치상 저와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동창을 쓰기란 본인도 꺼려진 것이죠. 난 괜찮으니 필요하면 쓰도록 해요. 역시 은옥이가 마음이 넓다. 정말 수지야, 너 은옥이한테 고마워해라? 뭐야? 내가 왜 애한테 고마워해? 어쩜 난 변한 게 없니? 네가 얼마나 은옥이 무시하고 조롱했어. 우린 다 사과도 했고 풀었어. 너도 좀 반성해. 그래, 반성 좀 해라.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중년에 이렇게 된 거 아니니? 그러자 동창은 화만 삭힐 뿐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당당하고 기가 죽지 않았던 친구인데 사는 게 뭔지 정말 많이도 변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그날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를 떴고 그날 동창회는 끝날 때까지 그 동창 얘기뿐이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사업한다고 친정 재산까지 다 말아먹었다는 거 소문인 줄 알았는데 진짠가 봐. 그리고는 폐암 걸려서 안 좋게 됐다는 것도 다 소문인 줄 알았어. 수지가 장례식에 연락을 안 했거든. 그러게 늘 잘난 척만 하니까 우린 그대로인 줄 알았지. 진짜 어쩜 저리 됐니? 이래서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얄미웠고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동창회가 끝나고 대표는 저에게 와 상의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었죠. 은서가, 난 괜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다 옛날 일이고 또 보니까 일도 잘할 것 같더라. 그래도 사장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건데 앙숙 친구를 종업원으로 쓸 수 있나요? 한사코 동창을 안 쓴다는 말에 전 괜찮다고 10번이나 얘기하였고 결국 친구는 식당에 출근할 수 있었어요. 식당가에서 페이도 세고 일도 힘들지 않다고 소문이 나서인지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꼭 일하고 싶어 했기에 저한테 연락이 왔죠.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지만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친구를 따로 만났어요. 그렇게 없이 산다고 무시하더니 나한테 연락을 다 하고 웬일이니? 은호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수지한테 듣는 사과란 정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어려서 그렇게 미워해서 미안해. 나도 나름 사연이 있었는데 그래도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 오빠도 너랑 연락하는 거 뻔히 알면서 좋아한다고 했어. 어차피 우리 집이면 오빠도 좋아할 거라니까. 내가 그래서 벌 받았나 봐. 간간히 소식 궁금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사니까 너무 좋다. 더 많니? 갑자기 왜 이래? 그냥 고마워서. 사실 나 일 꼭 해야 해. 그래, 잘 됐네. 사과는 됐고 잘 지내길 바래. 그리고 볼일 없게 하자. 전 이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떴어요. 눈물이 조금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냥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제가 간 줄 알았는지 친구는 어딘가에 전화 한 통을 했어요. 가식 떨기도 힘들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애들이야 손절하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일 구하기가 쉬워? 돈도 빵빵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 쇼라도 해야 사장이 날 계속 써줄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곤 뒤돌아 저를 보고 깜짝 놀라 핸드폰까지 떨어뜨렸고 절 보며 덜덜 떨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사람 바뀌면 죽는다더라. 너 같은 애는 아마 장수할 거야. 참나. 역시나 넌 인성이 대단한 애야. 은호가, 그게 사실은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유치하지만 오히려 조롱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니 못 참겠더라고요.
성인군자도 아니고 전 그렇게까지 반성하지 못하는 그 친구를 역시나 후회하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바로 식당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은서가, 유치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그 아줌마 고용하면 나 앞으로 니네 식당 가는 거 불편할 것 같네. 아, 그러세요? 에이, 그럼 안 쓰면 되죠. 걱정 마세요. 일할 사람 많아요. 제 전화통화의 동창은 입을 떡 벌어지게 벌리더라고요. 너 지금 내 취직 자리 캔슬로 온 거니? 그랬는데?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참이나 잘못 생각한 거지. 넌 평생 네 주둥이 때문에 매일이 후회스러울 거야. 이제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제 말에 동창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야, 네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야. 옛날 부자 최수지 정도도 아니면서 어디서 까불 쳐. 하여간 없이 사는 것들이 돈 좀 만지면 저렇게 변한다니까? 너 참 옛날 좋아한다. 그래, 평생 과거에 머물러서 살아.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겠다. 네가 잘나면 잘 됐지. 나한테 이래도 돼? 우리 엄마가 불쌍한 것들 걷어서 새빵살이 하게 해줬으면 은인인 거지. 돈 다 내면서 살았어. 뭘 얼마나 은인이었다고 그래? 네 말 한마디에 나랑 엄마 오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쫓아낸 사람도 너희 어머니셔. 그건 네가 하도 없이 살면서 잘난 척하니까 그런 거지. 없이 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 그래, 네 마인드가 그러니까 너 지금 입 다물고 살아. 지금 네 위치에 딱이니까. 뭐야? 이게 진짜? 제 말에 분을 못 이겨하는 동창이었고 정말 그것이 마지막이 됐어요. 동창회를 가도 그 친구는 한 번을 나오지 않았고 그 친구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빚이 너무 많아 파산 신청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산 신청이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근히 먹고 살아가간다고 했고 죽은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조차 엄마가 돈이 없으니 괄시한다고 했어요. 참, 인생의 말로가 어찌 그리 쓸쓸할까요? 그리고 저와의 인연도 이렇게 이어진 게 보통 인연은 아니다 생각했어요. 부잣집 외동딸에서 남을 비난하고 무시만 하다가 본인이 그런 처지가 되어보니 아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역시 성공은 했지만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전 지금도 어렸을 때가 많이 한이 되어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은 생각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동창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다고 했지만 온전히 제 힘이라기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온 기회이자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더 베풀고 싶은 거고요. 전 그저 하나 바람이 있다면 지금처럼 남편이 본인 건강을 더 돌보고 자식들 앞날에 평안만 가득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이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잊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저 역시 과거를 못 잊어 동창에게 그런 행동을 했지만 본인 과거를 반성하며 그저 지금은 좋은 일만 있길 바랄 뿐이죠.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남을 미워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고 싶은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니 오늘은 저에게 그동안 힘들게 버텨줘서 고맙기도 하고 잘 되셔서 고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늘 식구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는데 오늘은 저를 위해 제가 좋아하는 것을 듬뿍 해먹어야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결혼 딱 1년 만에 이혼한 정희라예요. 30대 중반으로 늦게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뒤도 안 돌아보고 깔끔하게 돌아설 수 있는 이유가 되었네요. 도가 지나치면 철면피처럼 뻔뻔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저희 전 시어머니를 능가하는 철면피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피는 못 속인다고 전혀 아닐 거라 생각했던 전 남편마저 당당하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 정신 건강을 위해 빠르게 손절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 초까지는 아빠와 함께 세 식구가 살았는데 여름방학 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엄마를 따라가게 된 거죠. 저희 엄마는 지금 전국에 체인을 둔 미용실 대표인데 맨땅에 헤딩하시면서 스스로 일궈낸 대단한 성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혼 사유가 온전히 아빠에게 있을 정도로 아빠는 어린 제 눈에도 한심한 사람이었죠. 한량도 그런 한량이 따로 없었거든요.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니까 내가 꿈을 펼칠 수가 없잖아. 대한민국에서 인맥, 지역, 학년 빼면 뭐 남는 거 있어? 내가 아무리 잘나면 뭐해. 연줄 하나 없으니 이 모양이 이 꼴인걸. 당신은 너무 잘나고 잘났지만 그걸 펼칠 기회가 없다며 신세 한탄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어디 인력 소개소라도 나가봐요. 집안에만 있는데 당신이 좋은 인재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나가봤어? 새로 왔다고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거들떠도 안 보는데 거기서 죽치고 있으라고? 당신도 내가 만만해? 그렇게 한심하게 인생을 살라고? 항상 남 탓만 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셨지만 엄마는 아빠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 저에겐 나는 아빠 편을 들기도 하셨어요. 네 아빠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커서 그래. 인쇄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인쇄소 사장 아들이 가게를 이어받으면서 자신 친구들을 데리고 왔거든. 그러면서 잘렸는데 그게 마음의 상처였나 봐. 엄마는 결국 살림을 혼자 책임지셨고 밤낮으로 식당 설거지, 쇼핑백 손잡이 끼기 등 일을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결국 도박까지 손을 대셨고 엄마는 더는 뒷바라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하셨죠. 어머니는 이혼 후 미용 기술을 배우셨는데 손재주 있으신 분이라 빠르게 실력을 쌓으셨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배우는 동안 하루 한 끼는 무조건 라면인 시절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악착같이 일찍 열고 늦게 닫으셨어요. 그런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 입학된 2호점까지 개원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경영학과로 진학했지만 자연스럽게 엄마를 따라 미용기술도 배웠어요. 어머니 닮아 손재주도 있고 악바리 근성도 있어서 일본까지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꽃같은 20대가 끝이 나고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더라고요.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3살 어린 대학 후배로 갑자기 제 샵으로 왔는데 과 탑을 항상 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제가 동문회에서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고 했어요. 전공을 살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죠. 그 후 회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고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서 샴푸를 구매하거나 간식을 전해준다고 하는 등 자주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3살 차이로 제가 졸업반 때 신입생이었고 전 졸업으로 남편은 1학년 끝나고 군대 가면서 연락을 못했고 그땐 얼굴만 알고 잘 몰랐는데 자주 만나니 꽤 남자답고 유머러스한 게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설레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 역시 대학 때 멀게만 느껴졌던 선배가 멋진 스타일로 웃으며 대하는 모습에 호감이 갔다고 나중에 고백했고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제 나이가 있어서 결혼도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정말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건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안면이 있었다는 점이었죠. 세상에, 희라도 알아? 우리 예전에 자매였던 거? 아니, 나도 지금 널 봤는데 희라가 어떻게 알겠어? 아, 그러네. 세상 좁고 좁다더니 이렇게 우리가 또 만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몇십 년 만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못 봤으니 40년은 더 되었네. 돌아가신 외할머니랑 시외가 쪽 할아버지, 즉 시어머니 아버님이랑 혼인관계셨다고 해요. 물론 처음부터 결혼했던 건 아니고 외할머니가 미혼모로 엄마를 키우고 계셨는데 그 지역에서 돈 많은 호랍이랑 결혼했고 그게 어머니 아버님이셨던 거죠. 하지만 반갑게 아는 척하는 지금 모습과 다르게 그 시절의 시어머니는 엄마를 홀대했다고 했어요. 돈 많은 호랍이 꼬셔서 엄마 자리 차지해 재산 빼돌리려 한다고요. 물론 그건 모함이었지만 남들 눈에 15살 차이 나는 결혼이 곱게 보일 리 없었고 엄마는 그런 말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엄만 그런 소리보다 하루 세끼 쌀밥 먹는 게 어찌나 좋던지. 겨울에 연탄 한 장으로 박을 데피면 새벽쯤 꺼졌는데 갈 연탄이 없어서 춥게 잤던 거 생각하면 대궐도 그런 대궐이 없었어. 그러니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왔겠어? 나중에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잊고 지냈던 힘든 시절이라며 묘한 미소를 띠셨죠. 그런데 웃겼던 건 상견례 때 저희 엄마 보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한다고? 들어보니까 무슨 미용실 한다던데? 엄마, 뷰티 헤어샵. 맞다. 우리 집 앞에도 있던데 그거 다 니네 거야? 아니, 사돈 내 건가요? 우리 아빠가 예전에 돈 꽤 준 걸로 아는데 사업 미천이 두둑해서 성공하는 것도 수월했나 봐요. 사실혼 관계로 5년 살다가 어느 날 시장 보러 나갔던 외할머니가 교통사고 당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 나왔다고 엄마는 말했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 아버지가 엄마에게 돈을 주고 나가서 살라고 했다는 거죠. 웃긴 건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여자와 재혼했다고 엄마가 말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과정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성공까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채 지금 현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네 시어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생각 없이 말하네. 그래도 아기는 없으니까 딱히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엄마는 크게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혼잣말로 사람 인형 꼬이고 꼬인다더니 라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고 제 조건이 남편보다 3살 많다는 거 말곤 빠질 게 없으니 결혼까지 무난하게 이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저런 말이 거슬리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엄마가 원래 그랬던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저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거죠.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시어머니가 변했고 엄마와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벗어났는지도 모르지만요. 결혼 6개월 후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라며 틈날 때마다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챙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건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정희야, 엄마 본점에 계시지? 전화번호 묻는다는 게 깜빡했지 뭐야? 친구들이랑 갈 건데 괜찮지? 특별한 일 없으면 낮에 계시긴 계시는데 예약 잡아드릴까요? 뭘 번거롭게 그래. 잠깐 보러 가는 건데 남도 아니고. 그런 전화를 받고 엄마한테 별다른 소리가 없어서 정말 잠깐 얼굴 보고 가셨구나 생각했는데요. 이틀 뒤 엄마가 운영하는 본점에 교육이 있어서 제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친구들 4명을 대동하고 나타나셨어요. 당연히 예약한 것도 아니고 토요일 오후라 예약 손님 외에 일반 손님도 있었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 듯 머리 손질하는 엄마 옆으로 시어머니가 직접 걸어가시더라고요. 사돈 나왔어, 내 친구들. 사돈도 알지? 옆 고등학교였어도 우리 집에 자주 왔었잖아. 얘들아, 봐봐. 내 말 맞지? 아, 안녕? 하도 가자고 해서 왔는데
바쁜 것 같네. 그만 가자. 인사했으니까. 가긴 어딜 가. 너 새치 염색한다며? 온 김에 해. 여기 좋은 제품 쓴대. 사돈 괜찮지? 우리 저기 빈 의자에 앉아있을 테니까 그 손님 끝나면 와서 손 좀 봐줘. 저는 사무실에서 직원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어찌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던지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 너도 있었니? 잘됐다. 이 친구는 자연스러운 컬러 펌하고 싶대. 너도 알다시피 동네 미용실 비싸기만 하고 마음에 드는 대로 해줄 실력도 안 되잖아. 이참에 우리 며느리 실력도 봐야겠네. 오늘 예약도 많고 일반 손님도 많이 기다리셨어요.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차라리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그래 가자. 기다리는 손님들도 많은데 괜히 패키치지 말고. 눈치껏 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둘러 얘기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 친구분 중에 알아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시어머니는 빈 의자에 있는데 뭐 어떠냐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고 다른 친구들이 창피한 듯 시어머니를 이끌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나가셨죠. 니네 왜 이래? 나 창피하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갈 사람 가고 머리할 사람만 들어와. 하지만 몇 계단도 내려가지 않고 화가 나신 듯 크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문 앞까지 배웅하고 뒤돌아서자마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소리가 멈춘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곤 친구 두 분과 들어오셨어요. 아마 두 분은 다시 돌아가시고 두 분은 기다리려다도 머리를 하고 가겠다고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따라오신 것 같았어요. 그날 4시간 기다리시고 결국 공짜로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가실 땐 고가의 샴푸와 트리트먼트까지 야무지게 챙겨가셨고요. 고마워 사돈. 덕분에 내 체면이 섰네. 다음에 또 올게. 처음부터 계산할 생각은 없으셨던 듯 상당히 자연스러운 행동에 저는 당황했는데요. 엄마가 가려는 시어머니만 살짝 붙잡고 오늘은 그냥 보내주지만 다음엔 계산하라고 애둘러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요? 그 말을 듣고도 우리 사이에 무슨 이라며 그냥 가버리셨고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샴푸 마음에 든다며 선물하게 몇 개 가져오라고 해서 구매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무슨 구매냐고 애둘러 말씀하시곤 전화를 끊으셨는데요. 며칠 후 엄마가 다른 지점으로 외국한 사이 어떻게 알고 오셔서 지난번 봐서 알지 않냐며 왔다 갔다고 전화라는 말을 남긴 채 몇 개나 들고 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요구하시더라고요. 트리트먼트, 헤어팩, 심지어 드라이기까지. 우리 사이에 이런 것 가지고 뭘 그러냐면서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이 일로 몇 번이나 남편과 다툼이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그럼 사드려. 어차피 원가로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사드리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건데 오히려 우리한테도 이득 아니야? 화만 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의 요구는 미용실 관련 물건들에서 그치지 않고 결혼 10개월쯤 됐을 때 본격적으로 돈으로 초점이 옮겨졌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정희야, 네 외할머니랑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함께 살았던 거 알지? 그때 얘기 들은 적 있어? 네, 가끔요. 우리 할아버지가 네 외할머니랑 결혼했을 때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셨거든. 아, 네. 그런데 하필 그런 사고를 당하셔서. 그래도 아버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책임지시려고 큰 돈까지 주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엄마도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마치 그때 큰 은혜를 당신 아버지가 베풀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꺼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죠. 그때 말이 50만 원이지 무려 4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치면 억 단위야. 정말 대단한 돈이지.
그때 그 돈 아니었으면 진짜 네 엄마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야.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 돈으로 성공한 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으시는 듯 당신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예상했던 대로 돈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말인데 네 시아버지도 사업 자금이 없어서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네 엄마한테 도움 줬던 것처럼 이제 네가 도울 차례 아닐까? 도움이라뇨?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2천만 원 정도만.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엄마, 그런 큰 돈을 갑자기가 뭐야? 우리가 가족 아니야? 네 장모가 예전에 우리한테 도움받은 걸 생각하면 약수한 거지. 생각해보겠다고 애들러 말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고민에 빠졌죠. 준다고 끝이 아닐 것 같고 안 주면 엄마에게 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먼저 말을 꺼냈더니 주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놀랄 거 없어. 그때 어쨌든 큰 돈이긴 했으니까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주고 싶어. 그때처럼 이젠 내가 눈치 볼 형편도 아니니까. 그 정도 돈이면 내가 그때 받았던 돈이나 비슷할 테니 주고 끝내고 싶어. 솔직한 속내를 말하는 엄마의 뜻을 따라 돈을 보내주었죠. 하지만 시어머니한텐 그때 그 돈보다 아직 부족한 것 같았어요. 엄마의 예상과는 달리 2천만 원을 받고 난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지쳐가고 있던 차에 시동생이 결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중반 아가씨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그동안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우리 형수 친정은 정말 대단하다고 미용실 체인하시는데 완전 성공하셨다며 자랑하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예비 신부도 하나밖에 없는 예비 신랑 사돈네가 잘 산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좋아했다더라고요. 시댁에서 인사를 시켜준다고 해서 만나러 갔는데 정말 해맑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였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요즘 보기 드문 순수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더라고요. 언니, 저는 정말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남편 내조하면서 살고 싶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가정보다 개인 꿈을 쫓는 게 대부분인데 정말 대단해요.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도 미래도 밝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내 말이 그 말 아니니? 요즘 젊은 여자들 다 지 잘난 줄 아는데 우리 집에 제대로 된 며느리가 이제서야 들어오는구나. 순간 뭐지 싶었던 건 언제는 일하는 며느리가 최고라고 저를 치켜 세우더니 이젠 집안에서 내조하는 여자가 최고라고 말을 바꾸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마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시어머니답네 라는 생각이 나오게 만들었죠. 생각 없이 말한다는 엄마 말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 자기 위려한 대로 말하는 게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흐르고 가족 모임에서 시동생 결혼 준비가 어떻게 돼가는지 시어머니가 과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 집은 구했어?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결혼하자마자 애부터 갖자고 성화할 텐데. 이왕이면 평수 좀 있고 어린이집 가까운 데로 찾아봐. 물론 네 직장도 가까워야지. 그런 건 말 안 해도 알지? 이미 결혼하고 손주도 여럿 있는 듯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며 이야기를 덧붙이시더라고요. 시동생도 어이없는 듯 조금씩 형편에 따라 넓혀가면 되는 거라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크고 넓은 집을 갈 필요가 있냐고 말했죠. 아이고, 이래서 안 된다니까. 어디 인생이 뜻대로 순탄하게만 가는 줄 알아? 그러다 처대가 쌍둥이면 그때 이사 가게? 이사 갈 때마다 복비에 이삿짐 센터 비용에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차라리 처음부터 큰 집 구하는 게 이득이라고. 엄마 말 믿어. 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러면서 동네는 회사 근처, 평수는 30평대가 좋겠다고 아예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래야 예쁘고 어린 며느리 데려오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말까지 덧붙이셨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랑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 마리 시동생이 대기업 다닌다고 하는데 대기업 생산직 라인이고 그마저도 계약직이거든요. 물론 생산직 라인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불안정한 직업에 대출 많이 받으면 다 빚인데 갚을 능력도 없는데 집부터 덜컥 구하는 게 맞나 싶었으니까요. 솔직히 그걸 시동생은 아는 것 같았는데 옆에서 부추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동생도 헤어질 때쯤엔 그런가? 동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새로운 체인점 오픈으로 한창 엄마와 바쁘게 시간을 보내며 시동생 일을 잊고 있었어요. 지방에 새롭게 오픈하는데 샵인샵이라고 샵 안에 또 다른 샵을 임대하면서 수익을 나눠 먹고 안정적인 구조로 가는 게 있는데요. 보통 미용실 안에 네일샵을 임대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인데 화장품을 입점시키는 건 어떨까 엄마랑 상의하고 있었어요. 작은 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의 립스틱이나 색조 화장 같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접근성을 높이자고요. 그러면 인테리어부터 다시 다 계획해야 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느라 제가 엄마 샵으로 출근하는 날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한창 엄마와 정신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엄마는 중앙 테이블에서 일어나 창가 커피 머신 쪽으로 커피를 뽑으러 이동하는 찰나 전화벨이 분주하게 울리는 거예요. 도임주임인가 보다. 아무래도 그 디자인은 안 될 건가 봐. 다시 생각해달라고 너 오기 전에 연락 와서 답했는데 또 전화 오는 거 보면 스피커로 전화 좀 받아봐. 너도 같이 들으면서 의견 좀 내.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된다네. 저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도면을 구성하고 있던 터라 엄마의 말에 자동적으로 엄마 핸드폰에 손이 갔고 스피커로 받으려고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핸드폰에 뜬 이름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엄마의 예상처럼 인테리어 회사 김주임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당황한 전 엄마 전화기를 들고 선명하게 찍힌 사돈 글자를 보여주며 시어머니라고 엄마에게 알려주었고요. 사돈, 오늘은 좀 한가한가 보네요. 빨리 전화를 받는 거 보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며 여보세요라고 말하기 전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양가 어머니의 통화를 듣게 되었네요. 사돈 한가하긴요. 바쁜데 손님 보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서류 보고 있어서 빨리 받을 수 있었네요. 그래요? 바쁘면 좋죠.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전화를 받자마자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또 돈 타령인가 싶으면서 엄마에게 미안해지며 빨리 전화를 끊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빨리 전화를 끊으라는 제스처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걸 당연히 모르니 당신 말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더라고요. 우리 둘째 곧 결혼한다는 거 들었죠? 네, 희라에게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성의 보여줄 거죠? 네? 성의라뇨? 뜬금없이 시동생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성의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 역시 결국 돈이구나 싶으면서 또 뭐 때문에 이러나 싶더라고요. 정말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도움을 줬다고 울거먹는 것도 이미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울거먹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돈도 시어머니가 주신 것도 아니고 시할아버지가 주셨으니 솔직히 시어머니가 마치 당신이 하신 것처럼 빚 갚으라는 식으로 말할 건 아니라는 생각까지 가만히 있긴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애들러 얘기하지 않을게요. 딱 3억만 줘요. 3억이요? 아니 그럼 큰 돈을 왜? 왜긴 왜요? 우리 둘째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그러죠. 대출 받는다는데 솔직히 이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월급 받아도 애 낳고 키우기 빠듯한데 한 푼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총각 결혼하는데 필요한 돈을 저한테 달라는 말씀이세요? 엄마도 듣다가 어이없으셨는지 다시 되물으시더라고요. 옆에서 듣는 저요. 이미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대체 왜 이러냐고 따지라고 입을 떼는 순간 시어머니가 더 어이없는 말을 떠드셨네요. 진짜 어른이 일상스러운 소리를 못하겠고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말이 그나마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려운 말 했어요? 이번에 말 들어보니까 또 지방에 체인 하나 오픈한다던데? 3억 별거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설마 그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가족끼리 그러지 맙시다. 못해주면 히라 쉽사리 바로 시작할 테니 그런 줄 알아요? 그러더니 엄마 답변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당신도 알았겠죠. 말도 안 되는 요구, 윽박 지르거나 안 좋은 말 되돌아올 것 뻔하니 당신 말만 싸지르고 전화를 끊은 거였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저도 모르게 처음 튀어나온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이런 집안인 줄 모르고 괜히 엮여서 엄마의 안 좋은 옛 추억도 떠오르고 다시 엉키고 설키면서 불쾌지수만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한숨 쉬며 말을 하려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죠. 제 차 정비를 맡기면서 당분간 차를 못 쓰게 되었는데 엄마 샵에 왔다는 걸 아는 남편이 퇴근길에 절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남편을 보자마자 쌓였던 울분이 쏟아져 나왔어요. 야, 너 들어오지 말고 당장 네 엄마한테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런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미쳤어? 장모님도 계신데 왜 그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니네 엄마지. 왜 그러냐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네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잡동사니를 하나둘 남편한테 던졌어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걸 수 있지만 이 사태의 원흉은 결국 저 남자와의 만남, 결혼이었으니 이렇게 당해도 억울할 게 없다고 생각했네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죠. 엄마, 내가 다 해결할게. 더 이상은 호구처럼 못 살아.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엄마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그렇게 하라고 짧게 대답을 한 채 회의실을 나가셨어요. 아빠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황이 나쁠 때 오가는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셨는지. 엄마는 제 기분, 제 상황을 이해하시는 듯 아무 말씀도 덧붙이지 않으셨죠. 그 상황이 더 죄송했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실을 빠져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끝을 예감했었는지 시어머니가 저지른 만행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미용실 일이 터졌을 땐 정말 고소라도 할 생각으로 정리했던 건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을 갈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조차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이런 걸로 따지고 들어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론 뒤집어지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어도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며 터뜨릴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평소 상담했던 변호사에게 가지고 가 모두 펼쳐 보여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 정도였는데 그동안 정말 가만히 잘 참고 계셨네요. 진작 오셨어도 되었는데 증거가 충분해서 쉽게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변호사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인내심을 시험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쇼타임이 시작되는 게 정당하다는 생각을 했더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우왕좌왕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타격을 받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함부로 놀라는 그 주둥아리 이제 못하겠구나 싶으니 쌤통이다 싶었죠. 먼저 시어머니가 저지른 짓들부터 정리했어요. 미용실에 와서 공짜로 머리하고 고급 샴푸랑 트리트먼트 챙겨간 거 전부 CCTV에 찍혀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계산해보니 총 피해액만 5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습 절도죄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CCTV 증거가 명확하니까 고발하면 바로 수사 들어갈 거예요. 내용 증명 작성할 때 제 손이 떨렸던 건 분노 때문이 아니라 너무 시원해서였죠. CCTV 캡처 사진들과 함께 상습 절도죄로 고발 예정이라고 적어서 시댁으로 빠르게 킥으로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도록 세세하게 작성해서 덧붙였고요. 그동안 저희 미용실에서 무단으로 가져가신 물품들의 상세 내역입니다. 염색 6회, 평균 30만원씩, 180만원, 펌 4회, 평균 30만원씩 120만원, 고급 샴푸 12개, 개당 3만원, 36만원, 트리트먼트 8개, 개당 8만원, 64만원, 헤어팩 15개, 개당 2만원, 30만원, 총 430만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CCTV에 명확히 녹화되어 있으며 일주일 내로 변제하지 않으실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실 시아버지가 받을 내용은 또 별도로 적었어요. 시아버지는 성품이 온화하시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걸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타입으로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족 모임에서도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무언의 동조라고 생각했기에 시아버님도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들 말이 정상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어서 알려지는 거라 충격이 좀 있을 건 생각했었네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친정에서 뜯어간 돈들 2천만 원 명품 가방, 가쪽 물건들의 상세 내역을 정리했거든요. 아버님, 그동안 어머님께서 아버님 명의로 이런 돈들을 요구해서 받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시아버지 사업자금이라고 하셔서 드린 건데 아버님이 직접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로 2천만 원 플러스 이자 100만 원, 총 2,1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는 이걸 보고 완전히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아버지가 자기는 전혀 몰랐다면서 시어머니한테 고함 쳤다고 해요. 당신이 내 명의로 돈까지 달라고 했었어?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 돈 어디다 썼어? 그래놓고 나보고 갚으라고? 대체 뭐하고 다닌 거야? 평소 트러블 있는 걸 싫어하셔서 묵묵히 넘기셨었는데 난생 처음 큰 목소리 내며 목에 핏대가 선명해지도록 화를 내는 시아버지 모습을 보시곤 시어머니 당황해서 벌벌 떨었다고 나중에 남편이 알려주며 이렇게까지 하고 싶냐고 따지는 듯 말했었네요.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 규명에 나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남 탓, 자신들은 고고한 척, 모든 혜택이 당연한 척 굴었던 게 떠오르며 왜 이딴 걸 그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을까 싶었어요. 나이가 차며 결혼에 조바심을 냈던 게 원인이면 원인이었겠구나 싶으면서 이제 결혼에 목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이르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실행하게 만든 시발점, 시동생 일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전 예비신부, 동서가 될 뻔한 여자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물론 처음에 망설였던 건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까. 내가 괜히 그런 사이까지 끼어드나? 집이 이렇게 되고 전세자금 못 구하면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거 아닐까.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 남편이 이런 놈인 줄 알았다면, 시어머니가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누군가 도시락 싸가며 말려주지 않더라도 얹을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다면 솔직히 할 말 없지만 모르고 저처럼 된통 당하는 건 억울할 것 같았고 그건 저 하나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말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혹시 직장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직장이요? 대기업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혹시 그게 문제가 되나요? 자기 혼자 외벌이어도 충분하다는 말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건데. 역시 그럴 줄 알았죠.
겉에서 볼 땐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회사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 이상 알기 어려우니까요. 사실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은 맞는데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무실 아니고 생산 라인이고 그마저도 업무 실수가 잦아서 연장 못하고 올해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올해까지요? 그런 말 없었는데. 그리고 구하시기로 한 전셋집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건 왜요? 어머님이 저희 친정 엄마에게 3억 지원하라고 하셨는데 저 곧 이혼하거든요. 예비 신부가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거네요. 네, 어떤 결정을 내리시던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실을 안 상태에서 선택하시는 게 후회 없으실 것 같아서요. 예비 신부는 눈물을 걸썽이며 알았다는 말만 하더니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헤어짐이 마무리되었는데 다음 날 시댁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더라고요. 너지? 네가 그랬지? 전화가 와선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래, 네가 우리 동생 결혼 못하게 혼삿길 다 막은 거지. 예비 신부 아버지가 전화해서 따지고 들면서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 끝까지 가길 원했냐며 분에 못 이겨 온갖 욕이 다 나오는 걸 들었다고 남편이 다짜고짜 저에게 따졌거든요. 지원하기 싫으면 거기서 그만인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냐며 저에게 분풀이하듯 언성을 높였죠. 그 모습 역시 저는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족들이 풍비박살 나고 있는 게 모두 제 탓이고 저만 나쁜 년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어이없어서 대놓고 말했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지. 가족들 다 문제가 생기는데 왜 나는 아무 일도 없지? 벌벌 떨지도 않았고. 무슨 소리야. 네가 작정하고 미친 짓 하는데 왜 나까지 끄집어드는 거야?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네 엄마가 3억 안 주면 시집살이 시킨다고 우리 엄마한테 말했는데도 사실 확인도 해보는 성의조차 안 보였나 보네. 아니면 알고도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등신이거나 둘 중 하나겠네.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그 시집살이 시작은 네가 해. 나는 친정살이 시작할 거니까. 너 반품됐어. 그러니까 나 대신 네 엄마랑 잘 살아봐. 오늘 중으로 이혼장 도착할 거야. 진흙탕에서 뒹굴기 싫으면 깔끔하게 도장 찍어. 나는 끝까지 갈 생각이니까.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더니 다시 전화벨이 울렸는데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카톡으로 대체 왜 그러냐, 뭐 잘못 먹었냐부터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다 등등 그 짧은 사이에 정말 다양한 톡을 보내더라고요. 똥줄 탔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속이 다 후련했네요. 그렇게 통보하고 나니 시댁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미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는 끝까지 당당할 거고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수습하려 들 거고 남편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할 거라고요. 저 역시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온 반응은 시아버지로부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2,100만 원은 분할 상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용실 물품 대금 430만 원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웃기네 정말. 변호사한테 CCTV 영상 전체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고발장을 넣기 하루 전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막말로 니네한텐 그거 얼마 아니잖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더라고요.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걸 가지고 뭐 사과까지. 별거 아니니까 법적 처분 받으세요. 어머니 생각대로라면 아무 잘못 없으니 무혐의 처분 받으시겠죠? 정이야, 내 말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니까.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가족이요? 가족이라서 저희 엄마한테 3억 안 주면 저 시집살이 시킨다고 그렇게 통보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돈은 갚을게.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고소는 취하해줘. 430만 원 오늘 내로 입금하시고요. 앞으로 저나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고소는 취하해 드릴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더니 30분도 채 안 돼 43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알림이 오더라고요. 시아버지 이름으로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는데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시동생 결혼이 파기되고 올해 연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던 시동생이 그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잘렸다는 거예요. 업무 성과도 잦은 실수로 별로였다는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한 형이 잘 나간다며 제 이야기를 덧붙이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형수한테 말하면 주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면서 곧 갚는다는 말에 제가 운영하는 지점이 시동생 근무지와 가까웠기에 믿고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니었더라고요. 결혼 앞두고 전세 자금이라도 마련해본다고 주식, 코인에 투자했고 당연히 그 돈은 공중분해되었죠. 그 일이 예비 신부 아빠가 분이 덜 풀렸는지 회사에 와서 분풀이 하시면서 밝혀졌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잘린 거예요. 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그 잘못이 시동생에게 있었으니 취업난이 어려운 지금 재취업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이런 시시콜콜한 속사정까지 저에게 까발리며 이제 속 시원하냐고 뭐라고 하는 남편 덕분에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속 시원했네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얘기였어요. 시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거의 다 털어서 제게 갚았는데 그 때문에 집에서 매일 부부싸움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당신 때문에 내 노후가 다 망했다며 집을 나가버렸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동네에서도 시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그동안 동네 친구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던 모양이에요. 사돈이 미용실 체인 대표라서 할인받을 수 있다며 친구들 데리고 우리 미용실 가서 공짜로 머리하고 물건 챙겨간 얘기가 소문이 났거든요. 친구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사이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거짓말했던 게 밝혀진 거예요. 결국 며느리한테 고소당할 뻔한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모임에서도 완전히 따돌림 당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그동안 다른 며느리들 흉도봤던 것들까지 다 밝혀졌나 봐요.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며 효성이 지극해서 뭘 달라고 해도 다 준다고 자랑했던 게 사실은 협박과 갈치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작 대응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끝까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까지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살내서 속이 시원하냐고 심하다는 걸 보니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리지 싶었네요. 있는 사실을 고지했을 뿐인데 행동한 너, 니네 엄마, 방관한 니네 아빠, 철부지처럼 날뛴 네 동생은 아무 잘못 없고 알려준 내 잘못이다. 끝까지 너답다. 마지막까지 남 탓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잘 헤어지는구나 싶었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성사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는데 그 후 저는 엄마와 새로운 지점 오픈 준비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시댁에서 받아낸 돈으로 인테리어 비용도 보태고 화장품 입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거든요. 희라야, 이번 일로 엄마가 너를 다시 보게 됐어. 정말 의젓하고 당당하게 처리하더라. 그리고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 내가 미안한 거지.
내가 처음에 시어머니 성격 안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 판단이 틀렸어. 세상 살면서 더 심해질 거라고는 예상 못해서 달라졌을 거라 기대한 내 잘못이 커. 그때 내가 널 말리기만 했어도.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엄마는 항상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 탓도 아니고 엄마 탓도 아닌 걸로 생각하자. 응?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쩌면, 아주 어쩌면 엄마는 그때 순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고마워, 딸. 잊고 싶은 상처는 어느새 트라우마처럼 기억에 남아.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있나 봐요. 엄마에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일로 깨끗하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다고 말해줘서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네요. 지금은 제 지점을 다른 매니저에게 넘기고 관리직으로 전체 지점을 돌며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3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예전처럼 결혼에 대한 조바심도 아예 사라져버렸네요. 급한 마음에 덤빈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겪었으니 당분간 결혼은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렇게 시작한 친정살이 전보다 더 마음 편하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